안녕하세요. 자, 우리 경제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화폐 공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재 420페이지에 이제 보는 통화 변화 요인 4가지라 그랬죠. 요게 3가지. 요 3가지는 보는 통화 감소 반대로. 자, 나머지 1개 더 있다 했는데, 온갖 형태의 달러 유입. 자, 온갖 형태의 외화 유입. 온갖 형태의 외화는 달러입니다. 달러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 들어오면 이 달러는 이제 총 관리하는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증가죠.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증가. 외화 유입 20만원치 보는 통화 증가입니다. 반대로 온갖 형태의 외화 유출. 달러가 미국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감소가 됩니다. 외화자산 감소 또는 10만원 보는 통화량 감소가 됩니다. 자, 외화유 처음 나왔는데, 외화는 우리나라 돈이 아닌데 왜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통화량이 증가되지? 보는 통화량이. 처음 나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한국입니다. 자, 미국인이 한국에 여행 들어와 일부를 갖고 들어와요. 일부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 외화 유입이 된 거죠. 한국에 여행한다고 이제 일부를 갖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 한국에 들어와 일부를 그대로 유통 못 하잖아요. 이거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일부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중앙은행이 이제 총 외화를 관리하니까, 이게 미국인이 일부를 이제 한국에 갖고 들어왔다. 이걸 쓰려면 원화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일부리 중앙은행이 들어가고, 지금 환율이 1대 1000원이라면 1000원이 찍혀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일부리 들어오면 이렇게 시중에 되려면 이 일부리 중앙은행에 들어가고 1000원이 찍혀 나오게 됩니다. 보는 통화는 증가줘야 돼. 이게 들어왔다가 돈 갖고 나가려면 이제 돈 갖고 나가면은 반대로 1000원은 중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는 통화 감소가 됩니다. 하여튼 달러의 온갖 형태든 뭐 외화 유입은, 우리나라 외화 자산의 증가는 보는 통화 증가고요. 온갖 형태 외화 유출, 외화 자산 감소, 중앙은행의 보는 통화 감소가 됩니다. 자, 이까지가 우리나라 보는 통화량 변화 요인 4가지고 증가 및 감소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공부하셨던 파생통화 변화 요인 3가지 하고요. 파생통화 변화 요인 3가지와 이 보는 통화 변화 4가지, 내생적 통화 공급 변화 3가지, 외생적 통화 공급 변화 4가지, 총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 요인은 7개다. 이렇게 이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는 통화량 증가는 중앙은행과 처음부터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외생적 통화 공급. 이거는 중앙은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장부에 처음부터 지키게 됩니다. 중앙은행 장부 재무상태표, 대차대표죠. 옛날에 대차대표라는 장부의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이게 그대로 적힙니다. 장부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우리 이제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 장부 같이 들어오죠. 이 그대로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적힙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차변은 이제 보는 통화 증가 요인이고, 차변은 중앙은행의 자산 항목입니다. 자산 항목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 그러죠. 우리 회계학용으로 대변, 중앙은행의 부채 항목이 적힙니다. 그 기업과 다르게 이제 중앙은행은 이 부채 항목에, 대변 항목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는데, 기업과 다르게 중앙은행은 자본금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자산과 부채만 있어요. 차변에는 자산이고 대변에는 부채 항목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세요. 요 4가지가 보는 통화량 증가 요인이며, 동시에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중앙은행의 자산 항목이다. 이렇게. 아니 다 보세요.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받아야 할 자산이다. 채권 자산. 은행에 돈 빌려주죠. 착각 자산. 공채사등이 공채자산이고 이거 외화가들은 외화자산이다. 중앙은행의 자산.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자산 항목. 그것이 곧 중앙은행의 보는통화량 증가 요인이 네 가지요.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는 보는통화 감소 요인이며 중앙은행의 부채 항목들입니다. 이거 자산의 반대 부채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무채무상 여러분 회계 공부하시지만 회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대체표는 항상 대체가 균형이 나야 돼요. 장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보는통화 증가 요인이 총 80이잖아요. 근데 보는통화 감소 요인은 40만원 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나온 게 무조건 많아야 돼요. 오른쪽보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만들어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앙은행이잖아요. 돈을 만들어내기가 중앙은행이다. 여기 우리 국민경제다 말이죠. 그 나온 돈이 80이고 들어간 돈이 40이 돼야 이게 40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총 80을 찍어내는데 그 중에 40만이 다시 들어갔다. 그럼 이 국민경제 안에 보는통화량이 40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 여러분 지켜 나온 거고 중앙은행에서 80. 다시 중앙은행 다시 돈이 들어간 거죠. 40. 그러나 장부상은 이제 80, 80을 맞춰야 돼요. 왼쪽 금액이 무조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나온 게 많아야 여기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보다 나온 게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장부상 요 차변이 자산이 금액이 반드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부상은 80, 80을 대차 균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절대로 안 지키고요. 차익인 40만원 여기 딱 지키죠. 요거 이제 보는통화량 감소 요인 얘기하고 요거 40을 딱 찍죠. 그래야 이제 80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현재의 보는통화량이 되는 거죠. 여기 보는통화량 40만원으로 됩니다. 총 80이 지켜나갔는데 다시 40이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보는통화량은 40이라는 거죠. 40만이다. 그래서 반드시 보는통화량은 우리 중앙은행 재무상태표 장부를 보면은 이 부채 항목의 대변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보는통화량이 얼마인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돈으로 중앙은행의 부채이기 때문에 이걸 통화성 부채라 하기도 합니다. 보는통화량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성 부채라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면 그거 다 중앙은행의 부채라 보면 돼요. 그냥. 물론 자산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부채가 발생하겠지만 통화성 부채고 요 내놓으면 다시 중앙으로 들어왔잖아요. 40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비통화라 비통화성 부채 요 네 가지는 이제 비통화 정부 예금 은행한테 돈 빌려준 받은 거 공채 등 매각 외화 유출 이거는 이제 비통화성 부채라 하고 밖에 나가 있는 돈으로 부채이기 때문에 통화성 부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보는통화량 중앙은행은 통화성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는통화량 변화 요인 네 가지는 이 장부까지 마무리해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라는 장부를 같이 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통화량 변화 요인 7개 매우 중요한 거 지금 공부하셨죠? 정리가 딱 되죠, 여러분. 그럼 이제 그 통화량 변화 요인의 마지막 내용이 시중은행의 신용창조액 계산, 이 파생통화와 관련된 겁니다. 그 시중은행의 신용창조액 계산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용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은행들이 이제 대출해주고 또 예금 들어오고 또 대출되고 이게 무한정 갔을 때 파생통화량이 총 얼마나 파생되는가 그 계산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신용창조 계산은 기본형이 있고 응용형이 있습니다. 기본형도 있고 응용형이 있는데 신용창조의 계산, 파생통화의 계산입니다. 신용창조 계산 문제인데 기본형이 뭐냐면은 은행에 예금 들어온 돈이 최초에 은행에 예금 들어온 돈이 장롱에 보유된 돈입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장롱에나 지갑에 갖고 있는 돈을 빼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는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은 현금으로 보유되던 돈, 장롱에 보유되던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빠져가지고 은행에 예금 들어오는 겁니다. 최초 예금으로 이렇게 이제 이 최초 예금을 C1이라고 약자를 짓겠습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은행에 예금 들어오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장롱에 보유되는 돈이 은행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로 인한 총 파생 통화량은 얼마인가? 이걸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걸 공식을 끌어내고 이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공식이 있거든요. 자, 여기 집이라 합시다. 누가 100만 원을 장롱에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장롱에 100만 원을 딱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람 마음 바뀌었어요. 왜 장롱에 왜 갖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이너스 시키고요. 장롱에서 뺐어요 말이죠. 최초 예금을 은행에 100만 원을 했습니다. 자, 그 장롱에는 없어진 거죠, 돈이. 은행에 이제 예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최초 예금 1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법정지급 준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 합쳐서 지불 준비율이 10%라 가정하면 이 은행은 100만 원 예금 받은 이 은행은 지급 준비 10만 원 지급 준비하고요. 나머지 90만 원을 대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출 들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대출 들어갑니다. 90만 원 들어가죠. 10만 원은 법정 지급 준비든 시제금이든 지불 준비해 놓고 이제 90만 원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출된 돈은 이거 다시 장롱으로 빠져버린다면 계산할 수 없어요. 이 대출된 돈은 시중에 되돌아다니다가 다시 전액이 장롱으로 들어온다는 가정을 깔아야 계산이 가능하지. 이게 일부 90만 원 대출된 게 일부는 또 장롱으로 누가 빠지고 또 어느 일부만 들어오게 하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이 대출된 돈은 현금 유출이 없이 전액이 다시 은행에 다 들어온다는 가정을 깔아야 이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출된 돈은 시중에 막 들어다니다가 다시 은행권에 다 들어온다 가정합시다. 두 번째 예금 90만 원. 그럼 이 은행은 또 90만 원 예금 받은 이 은행은 9만 원을 지불 준비하고 나머지를 81만 원을 또 대출해 줍니다. 두 번째 대출 81만.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시중에 들어가야 다시 은행에 세 번째 예금 들어옵니다. 81만. 이 은행은 또 8만 1천 원을 지불 준비하고 나머지를 또 대출해 주겠죠. 세 번째 대출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 무한정까지 갔다 합시다. 이 과정이. 자, 이 과정이요. 당당당당 제로, 당당당당 제로, 당당당당 제로 끝까지 갔다 합시다. 자,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신용창조 과정, 파생통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유통 과정이야. 유통 과정. 대출됐다가 또 들어오고, 대출됐다 들어왔다가 또 대출됐다 들어왔다가 되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공식을 보면은, 자, 이로 인한 은행권에서 받은 총예금액을 하면, 총예금액. 총예금, 요 공식 보세요. 총예금, 요 첫 번째 예금 100만원부터 모든 예금 아닙니까? 요걸 전부 다 총예금액이라고 해요. 이 작업으로 인한 은행권이 받은 총예금액이다. 자, 총예금액을 구하라. 그러면 100만원부터 90만원, 81만원 땅땅땅땅 제로죠. 이 무한등비수율이다. 초기값 100만원이고 등비가 0.9죠. 그럼 계산공식 그 등비수율 계산공식에 의하면 자, 1 마이너스 등비가 0.9거든요. 0.9는 또 1 마이너스 지불 준비를 하면 되겠죠. 지불 준비율이 10%잖아 지금. 그래서 1 마이너스 0.9인데 1 마이너스 지불 준비율 0.1이랑 0.9가 되잖아요. 1 곱하기 초기값 최초예금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R분의 1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여기 R분의 C라고 외워야 되고요. R분의 C라고 외워야 되고 R분의 1 곱하기 C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요. 여기 최초예금이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지불 준비가 0.1이니까 이게 10이잖아요. 10. 0.1분의 1은 10이니까 총 1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이 우리나라 전국의 이 작업으로 은행권이 받은 여기 총의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누가 최초에 누가 장롱에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 딱 넣어주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은행권에서 받은 총의 금액이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10배나 뛰기고 있다. 이게 10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지불준비율분의 1. 이건 최초예금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최초예금을 10배나 뛰겨냈다. 총예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배나 뛰겨냈다. 이게 이제 신용창조 성수, 예금통화 성수란 거예요. 이 지불준비율분의 1 요거 신용창조 성수라 하기도 하고요. 신용성수라네. 혹은 예금통화 성수로 불립니다. 자, 예금통화 성수. 그런데 이거 외워야 되죠. 지불준비율분의 1 곱하기 최초예금 이렇게 하면 돼요. R분의 C라 외우시는지 R분의 1 곱하기 C잖아요. 이게. R분의 1이 지불준비율분의 1이고 신용창조 성수, 예금통화 성수라고 불립니다. 그럼 이 작업으로 지금 총 10배의 총예금액을 발생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아까 그 앞에 통화성수하고 비교해 볼까요? 통화성수는 이랬죠. 통화성수는 통화량에다가 Z가 있고요. R1-Z분의 1 곱하기 보는 통화량이죠. 이게 이제 보는 통화량이 주안에 찍어낸 거고, 이게 파생통화 관련됐다 그랬죠. 그럼 이 파생통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통화량 크기를 결정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신용창조 성수 다른 점이 Z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보세요. 이거 대출된 돈은 현금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과정에서 현금 보유 비율은 없다는 거죠. 대출된 돈은 외딴 은행권에 다시 예금 다 들어온다는 그런 가정으로서 현금 보유 비율이 제로라고 가정되어 있는 이런 모델입니다. 이제 대출된 돈은 절대로 현금 보유로 빠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 통화성수의 Z를 0으로 가정해버리면 이게 통화성수도 지불준비율이 1이 나오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금 보유 비율이 우리가 장롱에 갖고 있는 돈이 있는 현실적인 그 파생통화를 갖고 있는 통화성수고요. 이거는 좀 비현실적인데 은행들이 대출된 돈은 전액 현금으로 빠지는 건 없고 다 예금으로 다 들어오는 이런 과정으로서 이건 이제 Z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슷한 면인데 이거 Z가 없으면은 이것도 R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화성도 아까 앞에서 파생통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뭐 신용창조성수도 파생통화를 늘려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지불준비율분의 1이다. 이것도 이제 물어보고요. 이 기본형은 이것도 물어봅니다. 총예금액도 물어보고요. 이것도 물어본다. 요 최초 예금을 빼버리고요. 두 번째 예금부터입니다. 요거 90만 원부터의 금액입니다. 요거 그림 잘 보세요. 100만 원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90만 원부터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제 대출액은 요 90부터 시작되니까 총 대출액이자 이걸 순예금액 이걸 구분하는데 이걸 왜 따로 물어보지? 순예금액이라 해요. 요 100만 원 빼버리겠습니다. 최초 예금은 빼버리세요. 순예금액 혹은 총 대출액은 총 대출액. 대출액은 90부터 시작됐으니까 총 대출액 이걸 따로 물어봅니다. 왜 따로 물어보냐? 요부터가 90만 원부터가 순수한 파생통화량 증가량이다. 이게 이로 인한 물론 파생통화량이네. 이로 인한 통화량 증가량이 이 90부터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총예금액 물어보면 이건 답이고요. 1,000만이 답이고 순예금액이나 뭐 총 대출액이 얼마지? 이걸 말하면 이로 인한 통화량 증가량은 얼마냐? 이게 이제 파생통화량 증가량인데 이걸 물어보면 반드시 100만 원의 최초예금을 빼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 90만 원부터가 이로 인한 파생통화량 증가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요 이제 R분의 C에다가 총예금액에다가 최초예금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900이 됩니다. 900. 2,000만 원이죠? 이거 최초예금을 빼주는 건 잊지 마세요. 900만 원이 답입니다. 그럼 요 최초예금 요 100만 원 왜 통화량 증가가 아니냐면은 장롱에서 빠져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되고 들어오죠? 우리가 앞에 통화량 정의를 배웠었죠? 통화량 정의는 민간 현금 플러스 요구불예금이잖아요. 뒤에 수식, 주식, 제출예금 없다고 보고 최초에 누가 장롱에 갖고 있을 때 여기 100만 원이다 봐요. 이게
장롱에 누가 100만 원 갖고 있으면 여기 1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빼가지고 예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없어지고 여기 플러스 100만 원 들어오거든요. 이게 위치만 옮기는 겁니다. 여기 있던 돈이 여기로 들어온 거죠. 이러면 여기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니까 이 통화량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최초 예금 여기서 빠져서 들어오는 요까지는 통화량이 변화되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대출됐다가 새로운 예금이 들어오죠. 90 들어오고 대출됐다가 새로운 이게 81만 들어오죠. 여기부터 통화량 증가라고 보면 됩니다. 90부터. 그래서 이걸 통화량, 이로 인한 통화량 증가량이 얼마냐면 최초 예금을 빼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형은 현금 보유되던 100만 원이 은행에 예금 들어왔을 때 총 예금액은 1000만이지만 R분의 C지만 R분의 1 곱하기 C지만 최초 예금을 뺀 90만 원부터의 예금, 순예금 90만 원부터의 총 대출액 이놈이 이로 인한 파생 통화량 증가이기 때문에 900 R분의 C에다가 최초 예금 빼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빠지는 이유는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앞에서 민간 현금이 되던 돈이 일로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100이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통화량 증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갔다가 대출됐다가 들어오면 새로운 예금이 90만 원부터 통화량 증가한 거죠. 81조 특등 이게. 자, 여기 이제 기본형이라면 응용형은 예금 들어온 100만 원이 장롱에 있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민간들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고 새로운 돈이 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민간 현금은 그대로 있으면 다른 돈이 은행에 예금 100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최초 예금 100만 원부터 통화량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장롱에 있는 돈은 그대로 있고 그죠? 다른 돈이 예금 들어오잖아. 그러면 100만 원부터가 통화량 증가라 보면 돼요. 응용형은 우리 책에 뒷페이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 의해서 새롭게 발행된 돈이 100만 원 발행됐는데 이게 새롭게 발행된 돈이죠. 이 돈이 은행 예금 들어왔다.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은행이 시제금을 100만 원 갖고 있다가 이거 초과지급 준비죠. 100만 원 갖고 있다가 이거 은행장이 지금 대출 받아오는 사람 많은데 왜 뭐 금고에 놔두냐 빌려주라. 그래서 이거 시제금 100만 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 돈이 다시 예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겁니다. 하여튼 장롱에서 100만 원이 들어왔다는 말 한마디도 없죠. 다른 돈이 다 들어온 거죠. 이런 응용형은 우리가 총예금과 순예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총예금이 바로 이로 인한 파생통화량 증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형 문제 나오면 총예금을 물어봐도 1000만 원, 이로 인한 통화량 증가량이 얼마냐도 1000만입니다. 이 두 개다가 R분의 C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응용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다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시다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까지 모든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 화폐 공급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트를 넘겨서 제3절, 이거 정반대 개념인 화폐의 수요에 대해서 봅시다. 왜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지? 주머니에, 지갑에, 장롱에. 그 이유는 뭐냐? 또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보자는 화폐의 수요입니다. 자, 근데 지금 화폐 수요와 이 화폐 공급은 정반대지만 또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있는 게 있죠. 이게 현금 보유가 이 화폐 보유입니다. 맞죠? 이게 현금 보유, 우리가 현금 보유를 많이 하면, 화폐 수요를 많이 하면 파생 통화가 줄어들고, 현금 보유를 줄이고 은행에 예금을 해주면 파생 통화가 늘어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은 반대 개념이지만 또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보는 통화량하고 관계없죠. 보는 통화는 중앙은행이 새롭게 찍어내야 하는 돈이고, 외생적 통화 공급 변화고,
내생적 통화 공급 변화가 파생 통화 변화 아닙니까? 그게 화폐 수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입니다. 이제 우리 화폐 수요를 줄이면 예금으로 들어가니까 파생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배웠잖아요. 금방. 화폐 수요를 늘리면 예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파생 통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여기서 배우시고 이미 이제 화폐 수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화폐 수요. 크게 또 이제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설과 케인즈의 화폐 수요설로 크게 대변됩니다. 이 고전학파의 이제 3절 화폐 수요 이론, 화폐 수요. 그게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설을 우리가 화폐 수량설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화폐 수량설, 화폐 수량설 이렇게 붙이고요. 케인즈는 이제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부릅니다. 케인즈의 화폐 수요설은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그렇게 특이점적 대별되는 이론이죠. 케인즈의 화폐 수요설은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또 화폐 수요설로 공부를 하셨는데, 물론 뭐 케인즈의 화폐 수요설이 더 줄을 이루겠지만 고전파 것도 한번 봅시다.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 화폐 수요설입니다. 우리 최고에는 PC의 교환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현금 잔고 방정식이 있고,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이 있는데, 그 2번 있죠. 캠브리지 현금 잔고 방정식, 그거는 삭제되겠습니다. 1번하고 3번만 공부하면 돼요. 그 캠브리지 현금 잔고 방식은 안 해도 됩니다. 삭제하시고요. 뭐 첫째로 피시의 교환 방정식, 피시라는 고전파 경제학자입니다. 피시의 교환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전적 화폐 수량설이라고 불려요. 고전적 화폐 수량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신화폐 수량설. 이게 이제 현대의 그 통화주의 학파네. 3번이요. 통화주의 학파는 1960년대 통화주의 그 고전파 우회입니다. 60년대. 케인즈가 등장한 이후에 나온 현대 고전파들이 60년대에서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학파의 두목인데 프리드만이에요.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 신화폐 수량설. 이거는 이제 피시의 교환 방정식은 고전적 화폐 수량설 이렇게 부릅니다. 피시는 뭐 케인즈가 한참 이전의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즈가 나오기 전에 옛날 고전학파 피시의 교환 방정식이고,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 피시의 교환 방정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식을 한번 보십시오. M, V, P, Y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피시가 알아낸 피시의 교환 방정식인데, 여기 세 개로 해놨죠. 항등식이라는 거죠.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M은 우리나라 전국의 통화량이고요. V가 벨로시티의 약자로서 화폐 유통속도입니다. 통화량 곱하기 유통속도. 그 다음에 이 물가, 소문자 Y는 실질국민소득입니다. 물가 곱하기 실질국민소득 하면은 명목국민소득이죠. 명목국민소득. 여기 소문자 Y가 실질국민소득입니다. 물가 곱하기 실질국민소득 하면은 명목국민소득입니다. 이게요, 이 피셔가 옛날에 이게 항등식임을 알아냅니다. 이 식은 오늘날도 진리의 식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통화량에다가 우리나라 화폐 유통속도 곱하면 우리나라 명목 GDP와 물가 곱하기 실질 GDP한 명목 GDP와 반드시 일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식은 많이 사용됩니다. 이 피시의 견해를 떠나서 오늘날에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활용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항등식을 알아낸 피시의 견해를 합니다. 견해. 피시는 옛날 고전파인데요. 이 사람의 견해를 보면 이게 항등식인데, 잘 보니까 화폐 유통속도 요놈하고 실질국민소득은 일정하더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정하더라. 그러면 이 항등식에서
통화량을 만약에 10% 늘려버리면 요 일정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직비례로 물가가 10% 올라가 가야 되겠죠? 항등식은 반드시 성립하는 거고 V하고 Y는 일정하니까요. 이 통화량을 만약에 10% 늘려버리면 물가가 10%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자기 개념이다. 항등식인데 이 B와 실질소득은 단기적으로 일정하다. 만약에 통화량을 10% 늘려버리면 이 국민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으로 물건을 사먹게 된다. 사먹게 되는데 이 실질소득은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물가만 직비례로 10% 올라가게 된다.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화폐 수요설이 아닙니다. 가만보니까 물가 견해입니다. 물가에 대한 견해고 통화량에 대한 옛날 고전파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여기 화폐 수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요 여기 화폐 수요 개념은 없고 돈만 생기면 바로 써버린다. 붕어빵 사먹는데 써버린다. 그래서 물가가 직비례로 올라간다. 이 논리거든요. 이거는 화폐 수요설이 아니고 장롱에 가지고 있다, 지갑에 가지고 있다는 개념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대 개념이 돈만 생기면 바로 써버린다. 화폐의 교환수단으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로서 화폐 수요설 아닙니다. 근데 이거 왜 지금 화폐 수요설이 보냐? 화폐 수량설이를 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화폐 수요설이 아닙니다. 이게 왜 MD가 아니잖아요. 많이 디맨드가 아니고 그냥 많이 스플라이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게 화폐량 개념입니다. 많이 스플라이 개념이에요. 돈만 이제 10% 늘면 물가가 직비례로 올라간다. 수요가 늘면서 물가를 직비례로 올린다는 이런 물가 견해, 통화량에 대한 견해,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통화량이 증가돼야만 된다. 이런 옛날 고전파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앞에 우리 케인즈는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뭐죠? 케인즈는 총 수요가 증가하면, 그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면, 앞에 통화량 있는 건 없고, 그냥 하여튼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 했죠? 케인즈는 총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 물론 이때 실질소득 같이 내려가면 보통, 실질소득 같이 내려가는데 물가를 올리는 범인이 총 수요의 증가다. 이렇게 이제 케인즈는 진단하고 있는데, 옛날 고전파는요, 아닙니다. 그 전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 늘어야 수요가 는다. 그럼 물가를 올린다.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주범인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죠. 수요도 마찬가지지만 수요를 올리고 내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주범인은 통화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옛날 고전파의 개념입니다. 이때 실질소득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실질소득은 변화도 안 하면서 물가만 직비례로 올려버린다. 통화량이 이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PC의 교환방정식에서는 이 고전적 화폐 수량설은 그런 내용을 공부하십니다. 화폐 수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물가 개념설, 통화량에 대한 개념설입니다. 그리고 이 항등식 자체는 이걸 떠나서 오늘날도 항등식이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설은 이게 기본입니다. 현대 고전파인 60년대 통화주의 고전파의 신화폐 수량설이 원래 고전파의 화폐 수요설이고요. 이게 케인즈의 화폐 수요설과 대비되는 화폐 수요설입니다. 자, 그럼 옛날 그 신화폐 수량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통화주의의 신화폐 수요함수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진짜 많이 디맨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백한 화폐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장롱에 지갑에 돈 갖고 있는 개념이니까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이 강조된 식입니다. 어쨌든 화폐 수요설은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식입니다. 화폐 수요는 이렇게 보세요. 함수로 나타냈네. 자기 항상소득의 비례, 그 다음에 각종 금리들 이제 R1, R2 있는데 그건 뭐 한마디로 그냥 이자율을 합시다. 뭐 여러 가지 금리 R1, R2 뭐 이렇게 해놨는데 각종 금리들인데 통속으로 이제 이자율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에는 반비례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롱에 갖고 있는 돈의 크기는 소득에 비례하고 소득이 많아지면 화폐 수요를 많이 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를 줄인다. 당연히 여러분 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아니잖아요.
내가 장롱에 돈 갖고 있으면 이자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 장롱에가 안 갖고 있고 남한테 빌려준다든지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을 수, 금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이자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보유 줄이겠죠. 이자율 올라가는데 왜 장롱에 갖고 있습니까? 빨리 남한테 빌려주고 예금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역관계 맞습니다. 이자율에는 화폐 수요가 역관계가 되고요. 소득은 당연히 소득 많은 사람 화폐 수요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지갑에 두둑하게 뭐 장롱에 돈 많이 갖고 있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 소득에는 화폐 수요가 비례하고 이자율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수요의 크기를 결정하는 소득과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기 견해는요. 이자율은 미미하다. 강력한 것은 소득이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갖게 됩니다. 소득하고 이자율에 다 영향을 받는데 소득에는 정비례하고 이자율에는 반비례한다고 하지만 자기 견해는 소득에 강력하다.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만 미미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거 정반대가 케인즈입니다. 요거 내용은 똑같아요. 소득, 이자율 그대로 나오는데 케인즈는 이자율에 강력하다.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소득에는 미미하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케인즈 좀 이따 보고요. 하여튼 프리드만의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의 각종 금리에 반비례하는데 이 금리들에는 실제로 미미한 영향을 받는다. 주로 강력하게 받는 것은 항상소득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고순파의 프리드만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60년대에 신화폐 수량설에서의 화폐 수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책 함의를 이제 우리 통화주의 오늘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60년대 고순파 외인 통화주의라고 하는 학파가 첫 등장합니다. 이 두목입니다. 통화주의 학파의 두목인데 프리드만 이거 살아계실 때는요, 이 60년대 케인즈 학파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너무 이분은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하고 해서 너무 뛰어납니다. 이분이 지나가면 케인즈 학파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막. 그 정도의 대단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이제 그 화폐 수요의 견해가 이렇는데 요것의 정책함이 조금 더 한다게 되나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정책상의 함의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분이 생각한 화폐 수요량, 우리 국민들의 화폐 수요량이 장롱에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가 아주 여기 보면은 안정적이요 매우 불안정적입니까? 이 화폐 수요량이. 이때 화폐 수요량이 안정적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평균 그 장롱에 갖고 있는 돈의 크기가 이번 달 다음 달 돼도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게 안정적이고요. 들쭉날쭉 크게 보유했다가 크게 줄였다가 화폐 보유는 확 줄였다가 또 화폐 보유를 왕창 늘렸다가 이러면 화폐 수요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통화주의의 화폐 수요의 개념은 이게 안정적이요 불안정적이요. 매우 안정적이겠죠. 왜냐? 이자율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소득이 우리 앞에 소비함수는 공부했지만 이 항상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들쭉날쭉 소득이 아닙니다. 아주 안정된 소득이죠. 이 안정된 소득인 항상소득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화폐 수요. 굉장히 화폐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견해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장롱에 갖고 있는 돈의 크기가 이 시계 월로 따져도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하여튼 연중 장롱에 갖고 있는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안정적이다. 이것이 가지는 정책상의 함의가 뭐냐면 여러분 아직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요. 결론만 갖고 들어갑시다. 내용, 메커니즘 물론 나중에 다 설명하는데 이 화폐 수요가 안정적이다. 이것이 가지는 정책상의 함의가 뭐냐면 우리가 결론을 딱 지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통화주의라고 하는 이 60년대 고순파 왜 통화주의라고 부를까요? 통화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화주의. 우리 쫙 봅시다. 우리 앞에서 총수요 관리정책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그랬죠.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재정과 금융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두 개 중에도 뭐가 총수요를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일까? 이 두 정책 중에도 뭐가 더 효과 있냐 이렇게 나눠보면 케인즈 학파는 재정이,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는 재정주의 학파, 재정학파 이렇게 불리신 대로 재정정책을 매우 사랑하는 학파가 케인즈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주의는 왜 통화주의라냐면 재정보다
금융이 더 효과가 있다. 통화주의라는 이 60대 고준파들은 재정보다는 금융이 총수요를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하는 학파가 통화주의입니다. 결론부터 딱 잡으세요. 금융이 더 효과가 있다. 케인즈는 재정이 더 효과가 있다. 금융은 별로 효과 없고 재정이 더 효과가 있다. 통화주의는 금융이 더 효과가 있지 재정은 별로 효과 없다. 이런 학파가 통화주의입니다. 이거를 60년대 엄청나게 논쟁했다. 싸웠단 말이에요. 케인즈 학파하고 통화주의하고. 그러면 결론만 갖고 해야죠. 화폐수요가 안정이다. 거기까지는 정책성 합의가 뭐냐? 통화주의가 화폐수요가 안정이라 주장합니다. 통화주의는 재정보다 금융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정책이 학파죠. 그럼 결론 봐도 금융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정책 함의를 갖게 됩니다. 화폐수요가 안정되면 금융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 중간에 완전히 왜 그러냐, 왜 그렇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바로 이제 줄긋기만 했단 말이야. 화폐수요가 안정이다. 그 시간에 정책 함의는 프리드만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 프리드만은 통화주의로서 금융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학파다. 그럼 금융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함의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과정은 내가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바로 연결하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프리드만의 화폐수요, 그래서 전체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이라는 화폐수요설을 설명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확실히 같은 화폐수량설인데 이거는 화폐수요설이 아니잖아요. 물가 견해, 통화량 견해, 수요 견해 이런 거고요. 이건 완전히 분리시켜서 공부하세요. 고전파의 화폐수요설은 이게 대표격입니다. 여기 이제 케인즈하고 정반대로 나오는 화폐수요설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케인즈 화폐수요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